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권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면접관에 조국 흑서 저자 김경률 씨를 위촉했다 번복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대선 경선 기획단이 유감을 표명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면접관으로 위촉됐던 김소연 씨도 사퇴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가 구성됐습니다. 여야가 예결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예결위원장은 여야의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아직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맞수. 오늘은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함께 시작된 여야의 대선 경선 레이스와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등 정책 관련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난타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화제를 모았었던 윤희숙 의원이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타낸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씨와 만난 사실을 알리는 등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예정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검찰총장 지위가 사라지자 이제야 제대로 기소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책임을 촉구했고 이재명 지사도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하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법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입당엔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이름을 알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은 이런 정치인을 외면하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국민들을 편갈라 싸움 붙이는 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란 게 원래부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호도하면서 불법과 내로남불을 일삼았습니다. 경제통인 윤 의원은 현 정부와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실형 선고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면서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국민 면접관 철회 소동으로 경선 레이스 시작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도부가 대선 경선 기획단의 유감 표명으로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획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면접관이 사임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경선 면접관 선정 철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 수습에 나선 가운데 대선 경선 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머리 숙였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었고 네.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단장으로서 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회계사를 섭외한 이유에 대해선
당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극 듣고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기획단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단이 충분히 사과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지도부도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경률 회계사와 김소연 윤익 대표, 김혜영 전 의원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민면접의 면접관으로 선정했다가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김 회계사를 유인태 전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접관으로 확정됐던 김소연 윤익 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면서 당장 모레 예정된 경선 면접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경률 소동과 관련한 당내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강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분노했고 우리 모두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대선에서의 흥행이 우리 당이 지켜온 가치와 같은 저울에 오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넘어갈 순 없는 일이라며 경선기획단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김경률 회계사 선임에 대해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으로 생각했다며 당원의 입장에서 후보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면 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재원 부담 문제가 있다며 부분 집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는 예결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상생 지원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도 구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전해숙 의원 등 29명, 국민의힘은 조경태, 박진 의원 등 17명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완료가 됐지만 예결위원장 선출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재분배 협상에 따라 예결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경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예결위원장을 넘겨주고 조속한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한 달 넘도록 국회 예결위원회가 부재 상태입니다. 국민께 속히 드려야 할 추경 예산이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의석수가 170석이 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는 이처럼 민생 법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력층 입맛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양보 의사를 밝힌 데다 추경안 심사를 계속 미루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송곳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기본과 원칙 없이 표만 바라본 혈세 낭비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민의힘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제3자 협상에 기초한 공공기관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녹조 현상이 발견되면서 수질 악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4대강 보의 수질 오염 문제와 수해 방지 효과, 용수 공급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3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공공 갈등은 80.2%로 장기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71%, 71.2%입니다. 여기 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90년대 이후로는 이게 장기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6개월 이상이 지속되는 게 점점 더 이제 오래 가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소송이 아닌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해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해군기지 설치는 시민들의 반대로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현행 대통령령을 보완해 기본법으로 상향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공 갈등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예방도 해결도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제적 기반이 먼저 구축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공공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도 해결도 할 수 없다.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제정안은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돼 왔는데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수립 추진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지원해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 등 민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민간 조정인 양성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위다. 황금빛, 주홍빛 잉어들이 한데 모여 헤엄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받은 사물을 그린 작품들이 한 공간에 전시됐습니다. 빛이 주는 치유와 소통을 그린 두 작가의 작품이 함께 모였는데요. 국회 아트갤러리 작품전을 김동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황금빛과 주홍빛, 은빛, 붉은빛 잉어들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헤엄쳐온 색깔도 몸집도 다른 잉어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어떤 내가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같이 나가는 부분. 마음속에서 빛을 향해 따라가는 그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갔을 때 좀 더 빠른 길이 형성된다는 거. 미술 심리 치료를 공부하면서 빛이 주는 따뜻함과 행복감에 집중했다는 작가. 유연하게 움직이던 잉어들이 모여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잉어가 물 위로 튀어올라 이는 투명한 물보라와 잉어의 그림자가 입체감과 생동감을 더합니다. 편백나무 위로 유유자적하는 잉어들의 모습이 편안함을 줍니다. 물고기의 자유로운 움직임 그런 거에서 좀 자유분방한 그런 걸 느꼈고 이 나무 판자의 질감도 잘 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두운 숲 사이로 햇살을 받고 있는 연인의 모습이 푸근하고 따스한 기운을 자아냅니다. 작품에는 언어와 신체적 장애의 벽을 넘어 사람들이 소통하길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폐가 있거나 아픈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걸 그렸다고 해서 제가 슬프다고 해서 남들이 다 같이 슬픈 건 아니에요. 아이의 그 귀여운 그런 것만 발견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각자가 느끼는 그 빛의 느낌 따라 가다 보면 어둠을 뚫고 나온 경쾌한 몸짓이 빛과 함께 춤을 춥니다. 스펀지와 해면, 철수세미, 칼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작품들 사이로 마치 고양이가 핥힌 자국을 그대로 살린 듯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작가는 사물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빛이 비추는 대상들이 어우러지길 바랐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떤 그 희망, 빛을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힘들게 가는 많은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그 희망을 빛을 주려고. 빛을 매개로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이번 국회 아트갤러리 7월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양자 의원의 지역사무실 직원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양 의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도부가 관련 사태를 보고받아 논의했고 송영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의원이 직접 소명하도록 조치했고 2차 가해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 당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이 잇따라 범법 혐의로 퇴직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혜숙 인사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위해 내일 출국길에 오릅니다. 박 의장은 그리스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조선 해운산업협력과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에선 상하원 의장과 연쇄 회담을 갖고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완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종이 인쇄물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인쇄물 300부가 각 의원실과 위원회에 배부됐는데 이는 지난 추경 때보다 25% 감소한 수치로 30년 된 나무 55그루를 아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각 의원실에서 종이 인쇄물 대신 국회 전산망을 활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2030년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를 목표로 전산망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검증대에 오른 대선 주자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 첫 번째 관문은 도덕성이 이제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예, 관련해서 이제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선판에 도전장을 내민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이 도덕성 검증을 혹독하게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는 형수 욕설, 또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함께 인권 변호사 시절 이 조폭을 변론한 점 등이 여러 도덕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고요. 윤 전 총장은 이 엑스파일에 담긴 내용들이 사실이냐 가짜냐 그 진위 여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장모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부터 이제 해볼까요? 윤 총장의 경우는 처가 리스크라고 불릴 정도로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작 윤 전 총장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처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특히 부인의 과거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정치권 안팎의 가장 큰 의혹은 부인 김건희 씨가 줄리였느냐인데요. 윤석열 엑스파일에는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검사들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미 엑스파일이 돌기 전부터도 줄리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김건희 씨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가는 곳, 또 오늘 법원에 출두한 장모에게도 줄리는 누구냐 이런 외침이 수십 차례 들려왔다고 하고요. 언론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줄리라는 인물은 전혀 언급돼 오지 않았는데 이 금기를 깬 인물, 즉 줄리를 가장 먼저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씨였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출마 선언 날 김건희 씨도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자신은 줄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건데요. 아직 누군지 확인도 되지 않은 줄리라는 인물이 언론에서 이 공개석상에서 언급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장 기자가 이제 이야기 한 것처럼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씨 입에서 이제 줄리가 나온 뒤에 정말 금기가 풀린 것처럼 언론과 정치인들 입에서 줄리가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네요. 네, 김건희 씨가 줄리를 언급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줄리라는 이름을 들어보게 된 셈이 됐습니다. 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성급했다. 윤 전 총장이 대응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시각들이 다양합니다. 네. 윤 전 총장과 이 대권 경쟁에 나선 홍준표 의원은 줄리 언급을 치명적인 실수라고 봤고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응대하면 할수록 더 커져버린다고 우려하면서 윤 전 총장 측이 아직 여의도 정치와 언론의 생리를 잘 모르니까 나오는 미숙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전 총장과 친구 사이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은 기자가 물으니 답변한 것일 뿐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런 의혹 제기는 저열하고 비열하다라고 말하는 등 김건희 씨 인터뷰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윤 전 총장 장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20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 유죄를 선고받은 건데요.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이 10원 한 장 받은 적은 없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여권의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검찰총장 사위 존재로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는 빠져나왔던 것이 드러났다.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10원 관련 발언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윤 전 총장과 만나 대화한 것이라며 옮긴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날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고요. 오늘도 법 적용에 예외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 처가의 도덕성 논란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네, 현재 그 윤 전 총장은 이 외에도 처의 이제 그 주가 조작과 처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이제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 윤 전 총장 부인과 이 처가의 재산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여권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해서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고 이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 장모도 여러 재판에 얽혀 있는 상태인데요. 논란이 될 때마다 윤 전 총장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느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대선에 뛰어든 만큼 이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야권의 이제 그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살펴봤는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도덕성 검증을 이제 혹독하게 이제 치를 것 같은데 이미 그 지난 대선과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됐고 그때 이제 이미 검증을 거쳤지만 또다시 이번엔 그 대선에 올랐기 때문에 도덕성 논란이 또 불가피해 보이네요. 네, 이재명 지사 어제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과하고 넘어가겠다고 작정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수 욕설 논란은 모두 다 사실이고 하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아픈 이야기라고 해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바란 건데요. 기자들이 질문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에 임하면서 네. 이 형수와의 녹취록 부분은 피할 수 없으니 이 전공법으로 딛고 넘어가겠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당시에는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는데 이제 세월도 한 10년 지났고 저도 많이 성숙했고 그 사이에 또 갈등의 최초 원인은 제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여기에다 이 지사에게는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김부선 씨가 어제 이 지사의 사과 뉴스에 나는 내 딸은 이렇게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결혼 사실을 숨기고 불륜을 저지른 데 대한 이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스캔들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사는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느냐며 당당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나 이 형수 욕설 논란은 특히 여성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이 지사 측에서도 이 대응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여성 지지율은 남성 지지율보다 10%포인트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이 지사에게는 이 대선 승리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 이 여성들과 관련된 도덕성 논란을 어떻게든 털고 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네. 형수 그 막말 논란은 이미 이제 그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스캔들 논란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이제 관건이 될 것 같나요?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윤석열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숭어와 망둥어입니다. 심각한 이슈들이 즐비한 정치 뉴스면에 오늘 갑자기 숭어와 망둥어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의 해프닝 관련 기사였습니다. 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던 지난달 24일 한 의원의 초대를 받아서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당시 해당 채팅방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유력 기사가 공유된 상태였기 때문에 윤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김웅 의원이 곧바로 누가 망둥어냐라는 취지로 반문하자 홍 의원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 메시지를 삭제한 채 채팅방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후배가 출마한다는데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기사화가 되자 당시 홍 의원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했던 의원은 기자들에게 홍 의원이 단톡방을 착각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라며 망둥어는 윤 의원이 아닌 여권의 다른 후보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건 농담이고 저는 범야권의 후보들 모두가 다 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목적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지요. 네, 윤 의원은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쳤지만 이준석 대표는 홍 의원의 비유가 적절치 않다면서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응원해야 할 일이지 조소할 대상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홍 의원,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정치인 테마주 주의보입니다. 유력 주자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랐던 이번 주 각 주자들의 동향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출렁였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그러니까 첫 거래일인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대선 주자와 관련된 테마주였습니다. 최고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스타코라는 종목은요.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재명 지사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8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2위를 기록한 애니능률은요. 최대 주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란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6배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두 회사를 포함해서 이재명, 윤석열 관련 테마주라고 알려진 종목들이 여럿 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하나같이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출마 선언 이후에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의원들이 서로 엇갈리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테마주를 보면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기대를 더 가져도 될지 말지 이게 드러나거든요.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하는 날 윤석열 테마주가 폭락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시장의 반응인 것이죠.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보나 기대치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면 떨어지죠. 윤석열이 출마한 이후에 줄줄이 하락세. 그거는 두 주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정치를 한다는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정치인 테마주는 대선 전국 내내 선거 바람을 타고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최대 주주들만 이득을 보고 개미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니까요.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여야의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특히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주자 출마 선언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선언은 이제 방식부터 메시지까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이점이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재섭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실 이번에 처음 출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컨텐츠가 훨씬 더 알차졌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억강부약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이렇게 부양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강자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편파성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강자와 약자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책적으로도 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그런 메시지들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그래서 본인이 이끌고 싶은 국정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못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공정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손상이 났다고 평가받는 그런 중요한 헌법적 가치들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은 또 그 부분은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 거창하지 않은 언어를 쓰면서도 그 일상적인 언어로 명확한 지향점을 좀 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냈던 강점을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잘 전달한 것 같아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이번 후보가 되신 분은 사실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 신인이고, 그래서 이제 행정 경험이 없고, 그래서 어떤 국가를 바랄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줬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앵그리버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존의 정권에 분노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검찰 카르텔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았겠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전 총장 장모가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번 판결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 피해 준 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0원 한 장도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번 판결로 국가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게 확인되었죠, 법원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장모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다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유독 장모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 시기에도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로 재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의 문제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왔었고, 그것을 좀 조절하자는 게 윤 총장의 주장이었는데, 그 문제가 본인의 가족에게서 검찰 카르텔을 이용해서 뭔가 범죄 혐의가 무마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좀 토대하고 있었던 명분이 되게 자기 가까이에서 무너지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이제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물론 장모가 라고 이제 발언한 것은 정진석 의원이 전하면서 와전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태도로 봤을 때는 어쨌건 그런 스탠스로 가족에 대한 해명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본인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가족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메시지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10원 발언은 이게 뭐 와전된 것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처벌을 받았는데 왜 그 장모만은 처벌받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문서긴 하지만 이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을 작성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재판 과정, 기소 과정에서 참작이 좀 됐다라는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제 더 큰 문제를 저 역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오히려 그거는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에는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이번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의혹들이나 뭐 남은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법률가로서 그래도 메시지가 괜찮은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라는 말을 오늘 분명히 대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담지 않고 어쨌든간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을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장모도 예외 없이, 나와 친인척이라도 예외 없이 당연히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본인이 지금 대선 주자로서 쌓아왔던 이미지인 이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공정이라는 가치를 꾸준하게 일관되게 관철시켜 나갔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기소 과정에서 참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작 그러니까 정도로? 저도 정확하게 재판 기소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뭐 확실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네. 예, 뭐 참조가 됐다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께서 그때 기소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든 입장을 냈으면 그게 정면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향하고 있는 질문에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법원의 판결은 누구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답은 사실은 정확한 질문에 답변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질문 또 있으니까 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도 형수 욕설, 또 친형 강제 입원 등 가족 관련 논란이 이제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다 하면서 이제 눈물도 보이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지사는 지금 이제 정면 대응 돌파하려는 그 의지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 위원님. 사실 이재명 지사의 되게 큰 뭐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 본인 스스로 좀 캥기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욕설 때문에 네. 과연 이재명 지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피하고도 싶었을 것이고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잘 무마해서 넘어가고 싶을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지금 거의 이제 초창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약점을 먼저 드러내고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뭐 해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까지 이제 표명을 하신 걸 보고, 저는 그렇게 본인에게 향하는 의혹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해명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관계 자체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말하면서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를 좀 진정 어리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리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국민과 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진솔하게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지사 윤 전 총장 도덕성 문제들이 이제 뭐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자라면 이제 도덕성도 당연히 검증대에 철저하게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과, 또 사생활과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 그런 능력이 이제 철저하게 검증되고 그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갈리는데, 두 분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선 주자 자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 의원부터 말씀하실까요? 뭐 물론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덕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 지도자의 언행이라든지 지도자의 품성 같은 것들을 보고 영향을 받고 또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품행이라든지 뭐 도덕적 자질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책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국에는 어떨 때는 우리가 차마 냉정하다고 할 만큼 단호하게 우리가 정책 집행을 해나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저 사람은 정말 피눈물도 없구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가혹한 단행을 해야 될 때도 사실 지도자는 결심을 하고 단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장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과제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도덕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이 더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일관된 기준이 있다기보다 후보에 따라 검증의 초점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제 행정으로 무언가를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 경험과 관련된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 같고요. 반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한 10년 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되려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후보의 약점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은요, 시작과 동시에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조국 흑서 저자 김경률 회계사가요, 국민 면접관으로 선정이 된 지 2시간 만에 교체가 되면서 어제 오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정세균 예비후보와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인데 예. 대선 후보 경선 이 면접을 맡긴다고 하면은 네. 치욕이죠. 당에 대한 모독이고 네. 지도부가 사과해야 되고 네네. 경선 기획단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었고 네. 근데 그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단장으로서 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후보가 혼내키시면 혼나고 네. 또 저희가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아울러 쓴소리 듣는 것들은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률 회계사 대신 이 발탁 2시간 만에 이제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면접관으로 이제 대신 선정을 했는데 네. 또 다른 면접관이 20대 창업자 김수현 대표도 이제 사의를 이제 표명을 하면서 경선 준비에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그 면접관 논란 파동 문제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권지웅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우선 이제 발표를 했다가 이게 번복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점은 좀 민주당이 부족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국 문제를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인가로 또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세간의 이야기가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네.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사실은 조국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문제의 핵심은 보통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무언가 지원받지 못했을 때의 박탈감 을 민주당이 잘 살피지 못했다는 게 핵심인데 김경률 회계사가 과연 그것을 잘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너무 늦지 않게 수습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비단 저는 이런 윤리적이나 도덕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말하자면 이제 파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금융 범죄와 관련된 이 의혹들을 계속 파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단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단순히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국민 면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근데 지금 우리 정세균 총리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반정부 인사라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반대 기치를 드는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국민 면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면접관들만 해서 하는 것이 무슨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한테 어떤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김경률 회계사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행적들을 봐왔지만 반정부 인사라고 보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친국민의힘 인사라고 보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금융 문제들을 천착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저 정도로 뭔가 화를 내셨다는 것은 정말 뭔가 아픈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저는 의심이 더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책 관련 현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지급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어떤 쪽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누누이 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80%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81%와 80%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80%를 끊어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소홀해 했었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급 적용을 훨씬 더 깊이 있고 무겁게 다뤄줬으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도적 법률에는 소급 적용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그밖에 다른 뭐 제도로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상 이번 소급 적용은 법률로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른 제도로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도 모호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소상공인들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편 지급이라는 이름으로 뭐 캐시백도 있고 뭐 80% 지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럴 우리가 예산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소수의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밀도 있게 보상을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더 할 거냐에 있어서 일단 선별로 결정을 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보편 지급을 하는 것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정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이제 최종 추경안이 통과될 때 변경될 여지는 좀 적지만 저는 조금 더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 어제 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는데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그 조항이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야당에서 이제 날치기를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보상은 사실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다라는 먼저 그 비판을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이번에 추경을 한 33조 원 정도를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을 그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아주 많은 추경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 많은 분들한테 이걸 이제 분산해서 나눠주고 소상공인을 그런 식으로 배제할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캐시백에 대한 내용도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 33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사실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캐시백을 통해서 뭔가 내수를 더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욱 가속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 약간 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 좀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5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이 빠진 것과 이제 캐시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순을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야당이 마치 왜 거기 소급 적용 내용이 빠졌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손실보상법이 처음에 논의될 때만 해도 소급 적용을 하면 이건 위헌 논란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늦게 통과하게 되면 실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추진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게 부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몇몇 의원들도 이런 의견을 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을 법안에 넣고 그걸로 이제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게 되면
그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리고 그 위원회에서 무엇이 손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건지를 법에 의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럴 경우 사실 법에 의해서 다룬다고 하는 건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법에 의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기준을 다루기가 매우 무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급 적용해서 빼고 다른 방식으로 피해 지원을 하자고 법의 내용을 넣어서 일단 통과시켜 부분이라 사실 법으로 완전히 완비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인 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으로 본격 시작된 대선 경선 레이스 그리고 2개월이 계속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전국에 지각장마가 시작됩니다.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시작부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해안가로는 강풍 소식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